안녕하십니까. 저는 영토학자 장계황입니다.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만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하고 잠재적 영토관과 영토 역사, 축소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좀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요즘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인간은 누구나 흙에서 태어나서 흙으로 돌아간다고 말할 정도로 이 부동산하고 관계가 많은데, 개인이 부동산에 관련돼 갖고는 관심이 많은데 국가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국가 부동산이 바로 영토입니다. 이 영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영토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인식을 하느냐가 그 나라의 미래하고의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영토 축소의 역사를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이 자체가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현재의 문제고 미래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 잠재적 영토관이라는 말을 아마 거의 처음 들어보실 겁니다. 이 잠재적 영토관이 우리 미래 사회를 열어가는데 무지무지 중요한데, 과연 이런 잠재적 영토관은 어떻게 되고 우리 역사 속에서 영토가 엄청나게 축소가 됐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축소가 됐느냐, 크게 오늘 이런 두 가지 문제를 갖고 얘기를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하고는 이런 영토 문제를 갖고 얘기를 주로 많이 하는데, 제가 주로 연구하는 분야는 찾아야 될 땅 간도 있죠, 연해주 있죠, 그리고 대마도 또 찾아야 될 땅입니다. 그렇게 하고 지켜야 될 땅이 우리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독도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어도 문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미래 영토를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해양 영토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제7광구를 많이 아실 겁니다. 그러고 우리가 통일이 됐을 때 가장 문제시되고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죠. 북한 토지 문제입니다. 우리 어른들은 북한에서 월남을 할 때 상당히 이 토지 등기부 등본이라든가 토지 대장 이런 거 많이 갖고 나왔는데, 과연 이런 문제들의 소유권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거를 주로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특히 저는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수린 박사하고 함께 한러 공생론과 베링 해협에 관한 연구를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미래의 땅, 찾아야 될 땅인 어떤 연해주 문제라든가 이런 북방 영토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이런 문제를 갖고 함께 만나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제3조요.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오늘 얘기 시작이 과연 한반도는 뭐고 그 부속 도서는 뭔가, 그리고 이 앞에 이런 말이죠. 대한민국 영토는.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영토와 국토는 어떤 차이가 있고, 그런 차이 속에서 영토는 뭐고 국토는 뭔가, 그리고 그 부속 도서는 뭔가, 이게 구별이 안 되면은 우리가 고토를 회복하는 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거, 영토와 국토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차이 있습니다. 국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법에서 정한 한국의 땅을 국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에서 정한 우리 국토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여기 위에 있는 어디입니까? 이렇게 압록강과 두만강까지를 우리 국토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지만은 우리가 말할 때 영토라고 하는 것은 그 국토 중에서 법이 정하는 나라 땅 중에서 주권이 미치는 곳까지를 영토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토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다시피 어디까지죠? 이 휴전선까지가 우리 영토에 해당이 되는 거고, 아까 말한 국토라고 하는 것은 어디죠? 국토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압록강 두만강 선까지를 국토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토와 국토는 틀리고, 이 국토에 붙어 있는 우리 영해 내에 있는 모든 영해 바깥쪽까지 있는 이 섬들을 그 부속 도서라고 하는데, 제가 오늘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과연 한반도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한반도라는 개념은 사실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되는 100년도 안 되는 용어입니다. 근데 우리는 언론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모든 교과서부터 해갖고 이 한반도라고 하는 용어가 이제는 완전히 우리 언어가 됐는데 사실은 우리 이 한반도라는 용어 자체는 버려야 될 용어입니다. 쓰레기 같은 용어라 이렇게 얘기하죠. 왜 그런다니까 우리의 역사가 시작된 곳이 뭐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쪽이 어디입니까? 백두산 뒤에 신시를 두고 배달국을 만들고 뭐 아사달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백두산 중심에서 우리 문명이 탄생을 하고 시온의 역사가 만들어졌는데 그런 어떤 백두산 인근을 중심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반도 국가가 아니고 우리의 역사는 대륙 안쪽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륙을 갖고 대륙사관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데 우리 역사는 자꾸 이 반도 사관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땅을 갖고 얘기를 할 때도 거기다가 반도라는 이름을 붙여갖고 한반도다. 우리 스스로 우리를 반도 내에 가둬놓는 언어를 우리가 쓰는 게 아닌가.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이 반도라고 하는 용어는 사용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법률적으로 국토에 해당하는 부분이 우리 압록강과 두만강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인식하고 있는 한반도라고 하는 개념이 어딥니까? 압록강과 두만강까지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 개념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그까지가 국토이기 때문에 한반도라는 용어 대신에 뭘 써야 되죠? 대한국토다 이렇게 불러야지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한반도라는 용어 대신에 대한국토라는 용어를 써주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왜 우리가 압록강과 두만강을 가지고 거기를 한반도라고 우리 스스로 가둬놓느냐. 예를 들어서 1745년에 만들어진 이 키친 지도를 볼 것 같으면은 여기 지금 여기가 압록강과 두만강선입니다. 근데 이까지를 키친 지도를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굳이 한반도라고 말을 쓴다라고 하면은 이까지를 한반도라고 하면 안 됩니까? 꼭 우리가 얘기할 때 압록강 두만강선을 한반도라고 얘기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얘기를 다시 하면은 우리가 압록강과 두만강선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에 크게 2번 나오게 됩니다. 이 청나라가 유저변책을 만들 때의 강도 해명 때죠. 봉금지대를 만들어서 조선의 땅을 압록강과 두만강 미만으로만 보라 이렇게 한 번 나오고 두 번째로는 이 압록강과 두만강의 선이라고 하는 건 간도협약선입니다. 간도협약을 맺을 때 압록강과 두만강 이북에 있는 그 위쪽에 있는 땅을 협약을 통해서 간도 협약을 통해서 청나라에 주게 되죠. 그래서 이 압록강과 두만강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한반도로부터 간도 협약선인데 우리는 그 간도 협약선을 중심으로 한반도라고 스스로가 반도를 밑에다 놓고 축소시켜 갖고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되게 문제다. 그래서 지금 이 키친 지도만 보더라도 이까지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식을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까지를 한반도로 봤고 이건 당빌 지도입니다. 당빌 지도에서 봤을 때도 바로 이 선이 압록강과 두만강선입니다. 지금 여기 검정색 이렇게 금이 쳐져 있는데 거기에 영어로 뭐로 써 있는가? 평안도 이렇게 글로 써져 있습니다. 그 얘기를 다시 얘기하면 이 윗선까지가 대한국토로 인식을 해도 되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의 인식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압록강과 두만강선을 우리 영토로 인식을 하고 있다.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이 반도에 관련된 사관을 버린다라고 너무나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관을 버리지 못하는 게 용어서부터 우리는 늘 언론이나 방송파면 언론이나 이쪽에 정부에서 모든 것들을 한반도라고 하는 용어를 아무 거리낌 없이 쓰다 보니까 그게 인식 속에서 압록강과 두만강까지가 우리 땅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헌법 제3조가 저는 뭐 늘 이 운동을 영토학자로서 운동을 하는 게 헌법 제3조를 버려야 된다. 왜 버려야 되느냐? 이 헌법 제3조라고 하는 게 우리 땅을 한반도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그 속에 가둬놓기 때문에 버려야 된다. 그래서 이 한반도라고 하는 용어가 들어있는 헌법 제3조가 어떻게 탄생을 했냐면은 재헌국회 시절입니다. 재헌국회 시절에 김기식 의원 등이 뭐라고 얘기하니까 우리 스스로 조국의 강토를 축소하면 안 된다고 해서
상해 임시정부에 있는 헌법 조항에 있는 영토 규정을 갖고 오자고 했어요. 상해 임시정부의 우리의 최초의 헌법 제3조도 바로 영토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 속에 있는 그 고유한 반도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유진호 박사가 중심이 돼갖고 최초의 헌법을 만들 때에 김규식 선생 이런 의원들은 절대 안 된다. 우리 고유의 판도로 한다라고 하면 되는데 왜 압록강 두만강이라고 하는 걸 갖고 오느냐. 즉 무슨 얘기를 하니까 이 반도라고 하는 게 잘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반도인이라고 인식을 못합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대륙에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도인인지 어떻게 합니까? 최초의 이 반도라고 하는 용어는 우리 역사에는 반도라는 용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서 밑에서 대륙을 바라보니까 우리가 반도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정한서를 만들 때 최초로 조선반도라고 하는 용어가 써져 있는데 이 헌법 제3조를 만들 때에 이 조선반도 대신에 조선을 빼고 한자를 넣어서 한반도라고 하자. 이게 이제 그 초대 그 재헌국회에서 장병식 의원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장병식 의원이 제안을 하니까 김기식 의원들이 말 안 된다. 왜 상해 임시정부 시절에 영토 규정을 그대로 갖고 오면 되는데 왜 한반도라고 압록강 두만강 밑에도 우리 가두느냐. 여기에 명설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지금 이 내용은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 기록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 재헌국회 시절에 이 헌법 제3조를 만들 때 토의하는 과정에 속기록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건 너무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건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김기식 의원이 이렇게 연설을 하죠. 반만년 역사를 통해 우리의 영토를 반도라는 말로 쓴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은 외적이 이 땅에 들어와서 이 민족을 모욕하고 우리의 영토를 자기 나라 영토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반도라고 불러왔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신중히 이 반도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3천만 민중이라고 하지만은 여기에 있어서 앞으로 우리는 3천만이 될는지 100천만이 될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에서 우리 영토는 고유한 반도라 그러면 장차 어떠한 여유가 있지 않을까.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영토는 고유한 판도라고 하였으면 가장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김규식 의원이 이렇게 연설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해 임시정부에 있던 고유한 판도가 어디입니까? 고조선이 있던 땅, 그 이후에 고구려하고 발해가 있던 땅, 그게 우리 고유한 판도입니다. 그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가 아니라 우리 고유한 판도로 한다. 우리 역사 속에 나와 있던 우리 선조들이 살던 땅을 우리 영토로 규정한다. 법률적 영토로 그렇게 규정을 해 놓으면은 장차 여유가 생길 때 그 땅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 이런 어떤 의미 있는 얘기를 했는데 뭐 투표를 그 당시에 했는데 국회의원은 171명 중에서 106명이 찬성하고 13명만이 한반도 용어를 쓰는데 반대를 해갖고 지금 현재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라고 하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이 중심이 돼갖고 대한민국에서 한반도라는 용어를 쓰지 말고 이 헌법 제3조라고 하는 이 조항을 수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본격적으로 얘기를 할 첫 번째 주제가 바로 이 잠재적 영토론입니다. 이 잠재적 영토론을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반도에 관련돼 갖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잠재적 영토론이라고 하는 게 영토관이라는 게 뭐냐면은 잠재적 영토관이란 전 국민이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영토의 범위를 잠재적 영토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눈을 감고 제가 지도를 그리라고 하면 어떻게 그립니까? 압록강, 두만강 해갖고 이 제주도까지 그리죠. 이게 바로 잠재적 영토관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 보고 우리나라 지도 그리라면 휴전선 밑을 그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압록강, 두만강서부터 해갖고 저 목포, 해남까지 그리고 제주도를 그리고 조금 더 의식이 있는 사람은 울릉도하고 독도까지를 그리죠. 이게 전 국민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그 영토의 인식을 잠재적 영토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한국하고 이스라엘의 잠재적 영토관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이 유대인들의 잠재적 영토관에 통한 인식에 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아시죠. 유대 민족은 뭐 기원전 17세기경부터 쭉 나와서 그중에서 2000년의 역사가 성서에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기원전 13세기경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 야훼 신앙을 확립을 하고 그 이후에 유대인들이 해산을 합니다. 이산을 하게 됩니다.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데,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없어지죠. 그렇게 하고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습니다. 1800년 동안에 나라 없는 서름으로서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사람들이 각 나라에 흩어져 이산돼 갖고 살았지만은 자기 나라는 없지만 지도를 그리라고 하면은 그리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옛날에 유대인들이 살던 땅을 그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1800년 동안의 나라가 없었지만은 늘 잠재적 영토가는 저기가 바로 우리 땅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 이런 어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존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본다라고 하면 지금 파란색이 이스라엘이고요. 여기 하얀 부분이 바로 팔레스타인입니다. 여기가 이제 가자 지구고요. 이게 이제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영토입니다. 하지만 늘 이 사람들은 이런 부분들이 언젠가는 우리가 차지해야 될 땅이라고 했기 때문에 1800년 만에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었던 거죠. 이게 잠재적 영토관이라는 개념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이걸 다시 찾는다고는 불가능하죠. 지금 실질적인 우리나라의 영토는 어디까지입니까? 영유권이 미치는, 주권이 미치는 곳은 휴전선까지입니다. 이까지가 우리가 주권이 미치는 우리나라의 땅인데 실제 지도를 그리라고 하면 어떻게 그리죠? 다 이렇게 그립니다. 이게 바로 잠재적 영토관을 이렇게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잠재적 영토관이 그럼 이거냐?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간도 협약이 맺어지면서 이 압록강과 두만강 선 이남이 어떤 하나의 우리의 잠재적 영토관 속에 머릿속에 들어왔고 교육을 이렇게 받다 보니까 이게 우리 잠재적 영토관 속에 있어서 다시 얘기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은요, 나라가 없었더라고 하더라도 디아스포라가 가능했던 게 잠재적 영토관을 갖고 있어갖고 여기가 늘 우리 땅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압록강, 두만강까지를 우리 땅으로 인식한다고 하면은 그 의회에 있는 우리 선조들이 살던 고토를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 땅으로 인식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찾겠어요? 이 유대인들은 자기 나라 땅이라고 인식을 했기 때문에 찾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잠재적 영토관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잠재적 영토관은요, 국제법적으로는 국토가 아닙니다. 또 주권이 미치는 영토도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언젠간 찾아야 될 민족의 땅입니다. 그런데 이 언젠가는 찾아야 될 민족의 땅의 상한선을 압록강, 두만강까지를 우리가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이외에 있는 북방 영토에 대한 고토는 영원히 우리가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화의 주인이 영토의 주인입니다. 문화의 주인이 영토의 주인입니다. 민족 문화가 미치는 영역까지가 우리가 찾아야 될 우리 민족이 역사가 살아있고 선조들의 얼도 살아있고 그 문화가 살아있는 그까지가 잠재적 영토관으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즉 선조들이 살았던 영역으로 문화와 얼이 있는 지역이 잠재적 영토관입니다. 즉 아까 제가 이스라엘 지도를 보여줬지만은 전 세계 각곳에 흩어져 있었지만은 그 가나안 땅부터 시작해서 그 예루살렘 이 인근이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의 선조들의 문화와 얼이 거기에 다 살아있다라고 늘 느꼈고, 그래서 거기는 우리 언젠가는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고 그게 잠재적 영토관으로 각 유대인들의 머리에 살아있었기 때문에 독립을 할 수 있었고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다시 그쪽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토를 고토를 회복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잠재적 영토관을 제대로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 제시를 하는 이 지도가 바로 잠재적 영토관에 의한 지도입니다. 즉 문화 주권이 역사의 범위입니다. 문화 주권 범위가 즉 우리 한민족이 살았던 데는
한민족의 문화가 있겠죠. 그 문화가 있었다라는 얘기는 우리 선조들이 거기에 살았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선조들이 살았던 땅에 있는 역사는 누구 역사겠어요? 당연히 우리 역사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인식을 해야지만이 언젠가는 거기를 고토 회복을 할 수 있다. 이 논리입니다. 이게 잠재적 영토관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지금 러시아가 점유하고 있는 이쪽에 연해주부터 시작을 해갖고요. 우리 대부분의 고조선 영토고 여기가 이제 우리가 만주 지방. 그 만주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만주라고 하는 개념은 청나라 입장에서는 진화의 역사죠. 진화의 역사에서는 자기 나라 역사가 아니라고 내버려뒀기 때문에 만주국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만주국이 차지했던 대부분의 땅과 이 그 연해주 일대를 잘 이렇게 검토를 하고 우리 한반도가 연결한다고 하면은 이게 바로 우리가 압록강과 두만강에만 머무를 게 아니라 이 연해주 넓은 땅과 만주의 넓은 벌판을 언젠가는 차지해야 된다. 왜? 여기에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한반도, 제가 얘기하는 대한국토, 대한국토에 있는 문화가 여기에 그대로 다 있어요. 그 얘기는 같은 민족이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같은 민족이 살았다라고 하는 그 민족이 살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가 되겠어요? 그 민족이 거기 살았다. 그 문화가 거기에 있다. 그 나라, 그 민족의 역사다. 그 민족의 땅이다. 이래서 문화주권과 영토주권, 역사주권은 3주권은 일치를 하는 겁니다. 문화주권과 역사주권, 영토주권, 이 세 개의 주권은 같이 함께 간다. 그런 범위에 간다면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지도를 그려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그려야 되겠어요? 이렇게 그리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도 뭐 그렇고 늘 이렇게 지도를 바로 그리자. 머릿속에 우리 땅이 어디까지인가를 어떻게 인식해야 되느냐. 이렇게 인식해라. 이게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주로 하는 건데 이게 뭐 제가 하루아침에 뭐 임의대로 막 그린 게 아니라 여러분들 뭐 잘 알고 있는 우리 그 대종교를 만들었던 김교현 선생님 아시죠? 김교현 선생님의 배달족 지도를 그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배달족 지도를 본다라고 하면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잠재적 영토가 똑같고 이거는 우리만 그렇게 그린 게 아니라 일본국의 역사에 봤을 때도 일본군도 배달족의 지도를 그린 적이 있어요. 바로 이 지도입니다. 일본에서도 그랬는데 아까 그거하고 뭐 이쪽으로 좀 더 이렇게 키워 나왔는데 뭐 이런 개념을 본다라고 하면은 이게 뭐 이 잠재 영토관이 비단 우리뿐이 아니라 제3국에서도 이 위의 고토는 배달족이 살았던 곳으로 인식하고 인정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역사적 근거를 갖고 우리가 잠재적 영토관 지도를 만든 거니까 이런 지도를 널리 보급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또한 고조선 지도를 어떻게 만들었을까? 여러분들 뭐 이렇게 뭐 고조선 지도를 어떻게 만들었지?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이 고조선 지도라고 하는 게 결국 잠재적 영토관의 지도하고 거의 같은 개념이에요. 그럼 저런 지도를 뭐 대충 이렇게 그려갖고 만들었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고조선 지도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과학적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즉 아까 얘기했던 고조선 지도라고 하는 것은요. 문화의 주인이 영토의 주인이고 영토의 주인이 역사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이 상고사라고 하는 것은 문화 영토론에 의한 강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오늘 이 내용은 아주 간략하게 제가 쭉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이 문화영토론을 갖게 되면 이 문화영토론이 중심이 된 게 바로 우리 잠재적 영토관 지도고 여러분들이 흔히 이 교과서에서 볼 수 있는 고조선의 영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문화영토론이라고 하는 게 뭐냐? 아주 먼저 이 들어가기 전에 쉽게 설명을 하고 문화영토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각 민족마다 문화는 틀리죠. 일본의 야마토족의 문화하고 진화의 한족의 문화, 우리의 배달족의 문화는 다 틀립니다. 문화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하는 문화는 뭐예요? 너무나 잘 알잖아요. 건축 문화 있죠. 장례 문화, 무기 문화, 음식 문화, 의복 문화, 각 이 사람이 살던 흔적을 문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일본에 있는 야마토족이 살았던 문화하고 우리 배달족의 문화하고 이쪽에 한족의 문화는 다 틀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한민족이 살았던 문화의 영역까지가 누구 땅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영토 주인입니다.
그 살았던 그 영토 주인이 살았던 것을 하나의 고고학적이나 문헌적으로 나왔던 게 바로 우리 역사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말할 때 기록이 없는 문화들이 많이 있죠. 기록 이전에. 그래서 그런 개념들을 본다라고 하면 고조선의 뭐 지도가 뭐 어디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 고조선의 지도를 만드냐면 간단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의복 문화가 출토된 점을 다 점을 찍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그 뭐 장례 문화는 어떻죠? 완전히 틀리죠. 일본 같은 경우는 백제 문화를 받아갖고 온간식 묘를 쓰고 우리는 석관식과 목관식을 쓰고 저쪽에 한족은 토강묘입니다. 완전히 틀려요. 그럼 우리 한민족이 썼던 그 석관묘나 토관묘가 목관묘가 나왔던 들 다 분포도를 점을 찍고 특히 무기 같은 경우는 완전하게 틀립니다. 무기는 서로 교환을 하지 않잖아요. 우리 선조들이 썼던 무기가 어디예요? 비파형 동검입니다. 비파형 동검이 나왔던 데를 점을 다 찍고 뭐 예를 들어서 음식 문화 얘기할까요? 우린 개고기 먹었습니다. 중국은 한족은 개고기 안 먹어요. 개고기 뼈가 익혀져서 나왔던 게 있으면은 그건 우리 선조들이 살았죠. 연해주 쪽에 가면은 그런 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다 찍습니다. 그 다음에 뭐 건축 문화 얘기할까요? 절대 한족이나 같은 위도상에 있어도 야마토족은 온돌 문화가 없어요. 온돌 문화는 우리 한민족만 갖고 있는 특유한 건축 문화입니다. 온돌 문화가 나왔던 데를 분포도로 다 찍습니다. 자, 아까 뭐라 그랬어요? 문화라고 하는 건 그 민족이 공통적으로 쓰는 몸짓 생활의 언어가 문화잖아. 그죠? 그거를 분포도를 다 점을 찍어 보다 보면은 그 아까 얘기했던 각종 문화가 공통적으로 겹치는 선을 쭉 외곽선을 그으면은 그 안쪽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한민족이 살았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문화형 토론입니다. 그 문화의 주인은 틀림없이 그 땅의 주인인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민족이 살았으니까. 그러면 거기에 있는 역사는 그 민족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부터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문화주권과 영토주권과 역사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로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네들이 동북공정을 가지고 진화해서 얘기를 해갖고 자기 나라 땅이라고 우기더라고 하더라도 그 문화는 우리 문화라고 하는 게 이 문화 영토론을 갖고 접근을 하면 바로 해결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 뒤에 나오니까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 상고사의 문화 영토론에 대한 강력을 만든 걸 한번 지금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문화 영토라고 하는 것은요. 토지 내에 문화 활동을 한 흔적이 토지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살았으니까 문화 활동을 했죠. 거기서 먹고 입고 집 짓고 그다음 문화입니까? 거기에 활동한 흔적이 토지의 주인이죠. 자기 땅이니까 거기다 집 지었죠. 그다음에 용어의 개념은요. 이게 이 문화 영토론이라고 하는 말은 언제 나오나 1981년도에 나왔어요. 이 고려대학교 홍일치 교수가 영토문제 연구실을 발족하는데 기념 학술 강연회를 하는데 그 강연회에서 새로운 문화영토의 기념과 그 전망이라는 제목을 내놓으면서 이제 최초로 우리나라에 문화영토론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화영토론의 개념을 정립을 하면 인간과 특정 지역 간에 발생하는 인간과 특정 지역, 그 사람이 살던 특정 지역에 발생하는 각종 문화활동이 어떠한 원리와 원칙에 따라 문화영토로 발생, 변경, 소멸하는가에 대한 체계화된 이론을 탐구하는 분야 이렇게 해갖고 학문적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그래서 문화영토론은 어떤 특정 지역의 토지에 대해서 문화의 주인이 토지의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화의 주인이 토지의 주인이다. 만약에 한반도하고 같은 문화가 북방 영토에 그 문화가 그대로 있다라고 하면은 그 문화는 동일 민족이 살았다라고 하는 거고 그 역사는 바로 한반도 내에 있는 역사하고 동일 역사다. 이렇게 보는 게 문화영토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아까 뭐 얘기했던 주거 문화부터 볼까요? 중국은 어떤 문화죠? 입식 문화입니다. 우리는 어떤 문화예요? 좌식 문화죠. 완전하게 틀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민족이 살아가는 방식이 틀리기 때문에 이거는 같이 겹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중국은 입식 문화입니다.
그래 한반도는 좌식 문화고 근본적 차이가 있다. 그래 요한 문명권의 온돌 문화가 생성이 됐는데요. 한반도 전체가 남방 방식으로 이렇게 사용했다. 즉 여러분들이 얘기할 때 저 북방 추운 데만 사용한 게 아니라 제주도에도 온도를 사용한다. 해남이나 이런 남쪽 지방도 온도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더 재미있는 거는요. 시베리아에 올라가면 더 춥잖아요. 그럼 거기는 우리 한민족이 안 살았어요. 그럼 거기에는 저 온돌이 있나요, 없나요? 온돌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온돌이 건축 문화에서 온돌이 있는 데까지의 어떤 그 분포도를 찍어 놓으면 그까지 우리 민족이 살았다는 얘기고 우리 민족이 살았으니까 우리 민족의 땅이죠. 우리 영토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있던 역사는 우리의 역사다. 이게 바로 문화영토론입니다. 그래서 온돌은 뭐 장갱, 화갱, 난돌, 연돌, 구돌 있는데 19세기 이후에 온돌이라는 말로 하나로 이렇게 정착이 되고요. 방의 일부분만 구두를 놓는 쪽구들도 있고 이 연해주 쪽에 가면은 옥저인들이 주로 사용했는데 발해 쪽에서 이렇게 주로 썼던 쪽입니다. 문헌상 뭐 온돌의 최초의 기록은 서기 500년 초에 역도원이 쓴 수경수의 포구수란 강물의 수원을 적은 글에 온돌이라는 기록이 처음 나오는데 고구려의 온돌은 구 당서에도 고구려의 온돌 문화가 있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뭐 이런 것들은 오늘 역사 시간이 아니니까 영토 문제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뭐 요한 문명의 발굴 현장에 보면 온돌 문화가 구들 문화가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고요. 발해 시대에 이건 쪽구들입니다. 그 옥저지방 지금 연해주 쪽입니다. 그쪽에 보면 이 쪽구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게 아까 얘기했던 일본의 야마토족 이런 거 없어요. 중국의 한족 없습니다. 유럽 어디에도 없어요. 이거는 우리 고유의 문화입니다. 어디에 있느냐? 제주도부터 저 꼭대기까지 있어요. 그 꼭대기까지가 어디예요? 그게 바로 고조선의 강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주거 문화에서 볼 수 있고 두 번째 장례 문화 아까도 얘기했죠. 고인돌 분포가 고조선 강력으로 우리 문화 영토다. 자 완전하게 틀리죠. 우리 고대 매장 문화는 한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우리는 주로 석관묘하고 목관묘를 씁니다. 근데 일본은 우리의 백제 문화권에 보면 옹관묘가 나옵니다. 우리 일본 야마토족은 우리 백제 문화를 갖고 왔기 때문에 일본 전체는 어디를 뒤져도 석관묘는 없습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이 대마도가 어디 땅이냐고 물어요. 대마도가 어디 땅입니까? 그럼 우리 한국 땅이다. 그럼 뭘로 증명합니까? 문화영토론으로 증명하면 간단하게 증명이 됩니다. 대마도 내에 일본 사람이 살았다라고 하면은 일본 문화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장례 문화에 보면은 거기에 한 360개 정도의 이 묘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 중에 95% 이상이 석관묘 내지는 목관묘입니다. 대부분 석관묘입니다. 그러면 일본 사람들, 일본 문화가 살았다라고 하면은 무슨 묘가 나왔을까요? 옹관묘가 나왔겠죠. 옹관묘 한 3개인가 4개뿐이 안 나옵니다. 나머지가 전부가 뭐냐면은 그게 나옵니다. 석관묘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한족 같은 경우는 토광묘를 씁니다. 그래서 이 민족에 따라서 장례 문화는 완벽하게 틀리는데 우리의 전통 방식 당연히 이제 석관묘, 목관묘인데요. 우화량의 홍산 문화를 뒤져보면은 대부분의 거기에 석속성 유적에서 석관묘가 발견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거기에 있는 아무리 중국이 진화가 자기네네 땅에 우긴다고 하더라도 우겨집니까? 거기 옛날에 누가 살았느냐? 우리 한반도에 살았던 우리 대한국도 내에 살았던 사람과 같은 문화권이 거기에 형성되어 있더라. 장례 문화를 보니까 누구 땅이에요? 누가 살았다는 거예요? 한민족이 살았다. 배달족이 살았다는 얘기예요. 배달족이 살았으니까 그 산 사람이 땅 주인이죠. 그러니까 그게 누구 영토냐? 한국 영토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화주권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영토주권하고 항상 같이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고요. 이런 개념을 본다면 이 장례 문화도 그렇고요. 뭐 아까 얘기했던 우화량 적수총에서 나왔던 게 전부 이런 적속총입니다. 이 석관묘라고 하는 거죠. 이 고인돌의 분포를 본다라고 하면은요. 당연히 이쪽에 그 남해 안서부터 시작을 해갖고 이 위쪽까지 있는데 이까지가 다 이렇게 우리가 같은 문화권의 장례 문화를 갖고 있다. 누구 땅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땅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문화주권이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게 또 그릇 문화와 무기 문화도 또 마찬가지예요. 그릇 문화도요. 이 야마토족하고 한족하고 우리 배달족하고는 그릇 문화가 완전히 틀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뿐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무기 문화 같은 경우는 뭐 완전하게 틀립니다. 거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하게 틀리는데 우리가 이제 그 청동기 시대 고조선의 전형적인 유물이 뭐 최근에 발견된 게 미송리 질그릇 여러분들 얘기를 많이 뭐 언론에서 봤을 거예요. 그게 우리 한반도하고 그쪽에 같은 곤역 내에서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릇도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게 이 석관묘가 출현을 하고 석관묘를 뒤집어낸 그 속에 무기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비파형 동검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거는 다 이 교역이 가능합니다. 이 시대에. 그런데 무기는 교역을 안 합니다. 무기를 교역 안 한다. 무기를 누가 바꾸겠습니까? 그건 현대 사회도 마찬가지죠. 무기는 절대 절실히 그 교환을 하지를 않는데 아까 제가 대마도 얘기했잖아요. 대마도가 왜 한국 땅이냐? 간단합니다. 일본 야마토족이 갖고 있는 칼하고 우리 민족이 배달족이 쓰던 칼이 틀립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대마도에서도 적석총 이런 석관묘에서 많은 유물을 발견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일본이 쓰던 화살촉이나 칼 같은 건 하나도 안 나옵니다. 우리 한반도 내에서 쓰던 비파형 동검이 거기서 나오죠. 그러면은 거기가 누슨 문화였다는 거예요? 우리 배달족의 문화가 대마도에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대마도에 우리 배달족의 문화가 있었다는 것은 우리 선조들이 살았다라는 얘기고 그 땅은 그러면 당연히 우리 땅이라는 얘기고 그 역사는 우리 역사라는 얘기예요. 좀 이따 뒤에 보면은 언제 어떻게 그 대마도를 뺏기느냐라고 하는 어떤 방법에 뺏기느냐가 나오는데 말도 안 되게 뺏깁니다. 반드시 찾아야 될 우리 영토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지만 이 잠재적 영토관을 어디까지로 우리가 인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걸 찾고 못 찾고가 결정되는 문제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잠재적 영토관이라는 말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파형 동검 같은 경우는 한반도 중심으로 고조선 강역까지만 분포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뭐 널리 알려진 부분인데 바로 이 지도를 보면은 지금 여기에 점점점 찍힌 게 뭐 자세히 안 보이겠습니다만 이게 바로 비파형 동검이 나왔던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이게 이에만 나왔다라고 하면 우길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고 이 한반도 제주도까지 비파형 동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같은 민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쪽에 올라가거나 이쪽에 그 한족에 살았던 밑쪽으로 내려가면은 비파형 동검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 무기의 주인이 그 땅을 지배했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우리 땅이었다는 거예요? 아까 여기 지금 비파형 동검이 나왔던 데까지 그 분포도까지가 우리 땅이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인식을 한다라고 하면은 되게 이 잠재적 영토관을 인식하기가 쉬워진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의상도 완전히 틀립니다. 여러분들 뭐 어떻게 딱 보면 중국 의상 요즘에 한푸 뭐 한복 이런 문제 갖고 얘기가 많이 나와 갖고 많이 뭐 좀 화가 나고 이번 베이징 올림픽 때도 우리 한복을 입고 나와 갖고 우리 화가 난 국민들이 많이 있는데 다시 얘기하면은 이 의복 문화도 야마토족이 갖고 있는 일본 의상 문화하고 우리 배달족이 갖고 있는 의상 문화하고 한족이 갖고 있는 의상 문화는 완전하게 틀리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역으로 얘기하면은 우리 배달족이 갖고 있던 의상 문화의 분포가 어떻게 되느냐 특징을 잡아갖고 그 특징이 야마토족이나 이쪽에 한족에는 없는 의상이 예를 들어서 발견이 됐다. 그 분포도까지가 우리 민족이 살았던 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다시피 머리 양식에 따른 옥고, 그다음에 고조선 변, 책, 절풍 양식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오늘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늘 뭐 이런 그 역사가 아니라 이 강력을 얘기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우리 문화였다라는 얘기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그 우리 이제 그 표지 유물이라고 하는데요. 신라나 가야, 백제까지 다 그 같이 분포됐던 의복 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조선 복식은 달개 장식이 많이 있습니다. 이 뒤에 사진 보면은 달개 장식이 어떤지 아는데 예를 들어서 달개 장식이 나왔다. 무조건 우리 문화입니다.
이 야마토족이나 한족에는 달개 장식이 없어요. 절풍 문화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고구려의 불꽃무늬 금관 달개 장식입니다. 저쪽에 있는 게. 저거는 우리 배달족에만 나오는 의복 문화예요. 그래서 이 뭐 여러분 홍산 문화에 가면은 옥고 이게 고조선의 복식 문화인데 이런 개념이 어디서 분포가 되느냐? 지금 여기 점점점 찍힌 게 전부 뭐 가락반지, 그다음에 그 뭐 저 청동 장식, 단추, 나무 모양 잎의 장식, 뭐 이런 어떤 우리 배달족만이 갖고 있는 의복 문화. 이쪽에 한족이나 야마토족에서는 볼 수 없는 이 의복 문화가 출토된 곳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이런 개념으로 본다고 하면 아까 장례 문화, 무기 문화, 뭐 의복 문화, 건축 문화 이런 것들을 다 오버랩을 시켜보면 분포도가 쭉 나와갖고 공통적으로 있는 제일 바깥선을 긋게 되면 그게 누가 살았던 것이죠? 바로 우리 선조들이 살았던 것이고 그 개념에서 접근의 그 선을 그은 게 바로 우리 고조선의 지도다. 이렇게. 고조선의 지도가 대충 여기서 여기까지 우리 땅이야 이런 개념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선조들이 살았던 흔적이 있으니까 선조들이 살았던 흔적은 문화고 그 문화를 향유했다라고 하는 것은 토지의 주인이었다라는 얘기고 그 토지의 주인은 역사의 주인이다. 그래서 오늘 요까지 얘기를 잘 살펴보면 어떤 게 나오죠? 문화주권은 영토의 주권이고 영토의 주권은 역사의 주권이다. 그래서 삼주권은 일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 문화영토론을 좀 더 확대를 해갖고 본다라고 하면은 민족사적 생활영토론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런 말도 아마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이거 홍희식 교수가 이것도 처음 쓴 말인데요. 민족사적 생활영토론이라고 하는 건 우리 경제영토론을 얘기합니다. 이게 문화영토론하고 경제영토론은 틀립니다. 이건 최근에 나와 있는 어떤 하나의 그 이론인데요. 예를 들어 LA에 가면은 우리 한인타운이 있습니다. 거기는 뭐 그 달러가 아니고 원화로도 교환이 됩니다. 거기서 버는 돈들이 어디로 오죠? 우리 한국으로 막 들어옵니다. 이런 걸 우리가 경제영토라고 하죠. 그거를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민족사적 생활영토론이라고 합니다. 이 민족사적 생활영토론이 가장 크게 많이 하는 민족이 이 차이나 쪽이에요. 전 세계 어느 도시를 가나 차이나타운은 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약 780만 명 정도가 재외동포로 있는데 사실 우리 재외동포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져야 돼요. 그분들이 지금 우리 민족사적 생활영토론의 기반을 만드는 거예요. 그분들이요, 특히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에서 이상하게 이 조선족에 대해서 하찮게 여기고 아주 그 나쁜 이미지를 이렇게 많이 갖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우리 고토 회복을 하는데 가장 중심에 있는 분들이고요. 그 사람들이 780만 명의 재외동포 중에 가장 큰 세력을 갖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모국을 미워하거나 이 민족을 불인정할 때 우리는 불행한 사태가 벌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그분들이 좀 약하고 경제적으로 우리보다 늦게 선진 사회가 됐다고 해갖고 우리 같은 민족인데 그 사람들을 야치 본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영원히 우리 땅을 고토 회복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당장 이 조선족에 대해서 달리 생각을 하고 그분들은 재외동포로서 바로 이 민족사적 생활영토론의 가장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분이다. 우리가 너무 어려웠을 때 하와이로 이민 갔던 많은 선조들이 거기서 달러를 보내갖고 그걸 갖고 우리가 뭘 했습니까? 그걸 갖고 우리의 민족이 성장할 수 있었고 자리를 잡을 수 있었어요. 이런 어떤 개념이 그 개념이 지금 현재 LA에 있는 코리아타운이고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코리아타운입니다. 그게 언젠가는 지금 현재도 어떤 하나의 경제 영토의 개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영토론을 확장시켜 본다면 엄청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경제 영토 개념에서 이 봐야 되는데요. 민족사적 생활 영토로 인정하고 정책 수립이 상당히 필요한 시점이고요. 특히 이제 이 잠재적 영토관에 관련된 인식이 우리가 되게 필요한데 지배의 인식에서 벗어나 공간 개념에서 시간 개념의 영토 인식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과거 영토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 지금은 아까 국제법적으로 우리 게 아니고 우리가 주권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영토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스스로 그 넓은 북방 영토의 주인이었다라고 하는 어떤 그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자부심을 가질 때 저기가 우리 땅이었어. 우리는 언제나 차지해야 될 땅이야. 아까도 몇 번 강조했지만 그래갖고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만들어낸 땅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고 그 이스라엘 민족은 어젓하게 지금 국가를 다시 수립해갖고 민족이 다시 모이고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개념을 도입을 했다. 문화용 토론에 의한 새로운 영토 인식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화용 토론을 제대로 가지면 동북공정 논리를 깨트릴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동북공정은 끝난 게 아니죠.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인 게 동북공정입니다. 이 동북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3대 침탈입니다. 역사 침탈을 통해 갖고 그 역사를 자기네 역사라고 만들어 갖고 두 개의 침탈을 하죠. 첫 번째 문화 침탈을 하고 두 번째 무슨 침탈을 해요? 영토 침탈을 합니다. 역사 침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알다시피 고구려 문화를 자기네 문화로 자기네 지방사로 이렇게 둔갑을 시켜고 갖고 감으로써 고구려가 있었던 데가 어디까지예요? 한강까지입니다. 그러니까 한강까지가 고구려 역사인데 그걸 갖고 감으로써 이 사람들이 제일 노리는 게 뭐예요? 문화 침탈입니다. 아까 내가 문화 주권 얘기했잖아요. 문화 주권이 바로 영토 주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 진화라고 하는 중화 사상이라고 하는 저는 뭐 사실 중국이라는 말을 잘 안 씁니다. 진화라고 쓰는데 세계 공용어가 사실 진화예요. 진화가 뭐가 됐어요? 진화가 차이나가 된 거예요. 우리 고구리가 뭐가 됐어요? 코리아가 됐잖아요. 고구리가 코리아가 되듯이 진화가 차이나가 된 거예요. 진화는 뭐예요? 진나라예요. 진나라. 통일국가 진나라에서 진화가 나오고 진화에서 차이나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난 뭐 중국이라는 말을 잘 안 쓴다라고 하는 건 중국이라는 말이 뭐예요? 중화인민공화국이잖아. 지금 현재로 보면은요. 중화인민공화국이 뭐예요? 지구촌에서 가장 중심이라고 하는 중화 사상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중화 사상을 가질 수 있었던 게 뭐예요? 세계 4대 문명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뭐 메소포타미아 문명, 나일강 문명 뭐 이런 쭉 들어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황하 문명입니다. 황하 문명이 가장 위대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뭘 갖고 있었어요? 가장 황하 문명이 위대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중화 사상을 갖는 거예요. 지구촌의 가장 으뜸의 문화, 중심이 어디다? 이 중화 사상 중국이다. 이래서 중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가장 거기서 자부심을 느끼고 중화 사상의 원천이 바로 4대 문명의 발상지인 황하인데 우리 고구려 땅 내에 그거보다 이 황하 문명보다 1000년에서 3000년 앞선 문화가 있죠. 그게 바로 요하 문명입니다. 황하보다 훨씬 앞선 문화죠. 그래서 이렇게 그 홍산 문화로 이렇게 대별도 되고 이렇죠. 그런 용어도 있죠. 그래서 이 요하 문명이라고 하는 게 이쪽에 황하 문명보다 훨씬 더 세련되고 멋지고 품격 있고 세기도 한 1000년에서 3000년 앞서고 이러다 보니까 큰일 났어요. 중화 사상이 근본적으로 무너지게 생겼어요. 근본적으로 무너지게 생기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뭘 빼내는 거예요? 안 되겠다. 저 요하 문명을 황하 문명에 대체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저 문화를 침탈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고조선의 역사를 갖고 가버린 거예요. 왜? 요하라고 하는 게 고조선의 그 역사가 만들어진 거기 그게 이제 문화의 주인이 고구려였으니까 그 위에 고조선이 고구리고 그 고구리 문화니까 고구리의 역사를 갖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뭘 갖고 가는 거예요? 역사를 갖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요하 문명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북공정은 역사 침탈을 중심으로 해서 뭘 갖고 가는 거라고요? 문화 침탈을 갖고 가는 거고 두 번째 중요한 게 바로 뭐가 중요하냐면 영토 침탈을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이 고구려가 강역이 어디까지예요? 여기 바로 한강까지입니다. 그 얘기는 한강까지가 고구리 문화라고 하는 고구리 문화를 갖고 간다라고 하는 얘기는 달리 얘기하면은 지금 현재 우리 북조선 땅이 고구리 땅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전부 이 고구리 문화가 있고 고구려 역사가 있으니까 고구리가 그까지니까 자기네가 영토 침탈을 하는데 그 명분을 갖고 하는데 국제법적으로는 어떤 게 있냐면은 만약에 북조선이 붕괴가 된다면은 여러분들은 북한이 붕괴가 된다면 당연히 남북이 통일되는 걸로 알죠.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국제법을 조금만 자세히 보세요. 지금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어요? 지금 우리가 있는 건 정전협정 상태에 있어요. 정전협정이라고 하는 것은 연합군을 대표하는 미국하고 북조선하고 중국하고 진화하고 이 3개국이 사인을 한 거예요. 휴전협정서에다가 정전협정문에다가 사인을 했습니다. 그 정전협정문을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휴전을 하고 휴전선 이남은 미국이 그 연합군이 관리를 하고 그 이쪽은 북조선하고 중국이 관장을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한 축인 북조선이 붕괴가 됐다 이러면은 누가 관리하게 됐어요? 국제법적으로는 진화가 관리를 한다 이거죠. 물론 뭐 우리도 할 말이 많아요. 그때에 인민지원군이 왔지 인민군이 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사인을 할 때 총사령원이죠. 사령원 펑하이가 그 인민지원군 대표로 옵니다. 즉 그 당시에 진화는 뭘 하죠? 유엔에 가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유엔군이 참전을 하는데 국가군대 인민군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유엔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게 되다 보니까 인민군이 안 오고 민간인들로 구성된 인민지원군을 내려보내갖고 우리가 일사후퇴를 막게 되는 겁니다. 뭐 물론 이제 이 구체적인 얘기는 다음 또 다른 시간에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 근본적으로는 자동 진주권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고구려 역사를 자기네 역사로 갖고 간다는 얘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북조선이 붕괴가 됐을 때에 정전협정문에 의해서 국제법적으로 인정을 받으니까 자동 진주권을 갖고 휴전선까지 내려오겠다. 이게 진화의 전략이다. 이 동북공정은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동북공정은 단순하게 고구려 역사 갖고 가는 역사 침탈이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중화 사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아까 얘기했던 그 요한 문명을 갖고 가는 문화 침탈이 있고 북조선이 붕괴가 됐을 때 자동 진주권을 가지고 북조선을 갖고 가려고 하는 영토 침탈이 뒤에 숨어 있다. 그래서 지금 흔히 하는 얘기로 여러분 동북 삼성 얘기 많이 들어봤죠. 최근에 동북 삼성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동북 사성입니다. 북조선이 붕괴가 되면은 북한 땅을 갖고 와서 동북 사성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게 저들의 동북공정 논리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문화주권을 지키지 못하고 문화주권과 영토주권과 역사주권을 일치시키지 못하면은 나타나는 사태가 바로 이 동북공정 같은 사태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북방 영토가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역사 속에서만 이렇게 나오는데 역사 속에 나오는 영토하고 국제법에 나오는 영토가 틀린 점은 딱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도 조금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역사 속에서 나오는 문헌상의 대부분에 나오는 거는 이 영토라고 하는 개념은 공간의 개념입니다. 근데 오늘날 국제법에서는 공간의 개념이 아니고 선의 개념이에요. 이 선이 있어야지 그 안쪽이 우리 영토로 이렇게 인정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고토 회복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제법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문헌상의 최초로 선에 의한 영토가 어디까지인가 이걸 아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 선에 의한 게 바로 강도 1627년 잘 알죠. 정묘호란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후금이 쳐들어와 갖고 우리가 강화도까지 도망을 가서 거기서 뭘 하죠? 강도 해명을 맺습니다. 이 강도 해명을 맺을 때에 최초로 각전봉강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건 뒤에 나오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거기에 청나라하고 우리하고 최초로 선에 의한 국경입니다. 역으로 얘기하면은 국제법적으로 우리가 진화하고 이 영토 문제를 갖고 얘기를 할 때 가장 우리가 국제법적으로 찾아올 수 있는 최대 땅이 바로 이 각전봉강에선 강도 해명이다 이렇게 보시는데 이 개념은 뒤에 자세히 나오기 때문에 뒤에서 언급하기로 하고요. 그 이후에 요거는 문헌상에 나오는 글자로 나오는 최초의 선이고 실질적으로 남아있는 선을 보면은 1667년 노변에 의한 유조변책 선입니다. 이 유조변책은 지금도 있습니다. 책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알죠? 담장을 얘기합니다. 이 담장을 얘기합니다. 유조. 이 버드나무로 그러니까 목책과 톡책과 그러니까
돌과 흙 무덤으로 이 담장을 만들고 거기다 뭘 심었다? 유조, 이 버드나무를 심었다. 근데 지금도 가면은 이 유조변칙이 그대로 있습니다. 노변에 가도 있고 신변도 이게 다 있습니다. 이게 전체 뭐 한 몇백 킬로가 이 되는 게 다 그대로 남아 있다. 여기에 이 책을 만들고 그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문이 있어야 되죠. 그 9개의 변문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고려문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게 바로 그러니까 고려문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청나라하고 거기를 드나들었고 이쪽은 어느 나라 땅이다? 이 조선 땅이고 이쪽은 어디 땅이다? 진화 땅이다. 이렇게 청나라 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 선이 그대로 여기는 문헌상에 남아 있는 선의 개념이고 이거는 실질적으로 지금도 구글 지도를 자세히 보면은 이 노변과 신변이 그대로 보인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알고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도 이 문은 남아 있고요. 그 위에 봉금지대를 설치해 갖고 약 154년간 우리도 안 들어갈 테니 너네 들어오지 말아라. 뭐 이렇게 했는데 이 논리는 좀 이따가 뒤에 자세히 나오니까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가장 근래에 그러면 북방 영토가 우리 땅이었다라는 증거를 하나를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고 아직까지 이거는 학계에도 많이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자세히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광복 이후에요. 광복 이후에 소련하고 중국하고 북한 간의 영토 협정을 맺었어요. 아마 처음 들어볼 텐데 하얼빈 협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 거의 많이 알려지지 않은 부분인데 제가 자료까지 오늘 다 갖고 왔으니까 오늘 이후부터 여러분들 하얼빈 협정을 잘 눈여겨봐야 돼요. 근데 제가 좀 또 하나 여기서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우리는 어떻게 하죠? 해방이 되고 남북이 38선에 의해서 남북이 분리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 얘기는 그렇게 인식을 하는 게 바로 아까 압록강과 두만강까지가 우리 땅이라고 하는 그 고정관념 때문에 그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우리는 남북의 이체제가 아니고 그 북방 영토까지 우리 땅이라고 인식을 한다면 삼체제였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45년도 8월 15일 날에 해방이 되고요. 8월 20일 날에 간도 임시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간도 임시정부가 어디에 수립이 돼요? 압록강 이북에 수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38선 밑에는 대한민국이 수립이 되고요. 아니 물론 그때는 대한민국 아닙니다. 미군의 통제를 다시 받죠. 3년간. 미 군정 체제가 들어서고요. 38선 위에는 누가 들었어요? 우리 말하는 북한. 그러니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들어서고 그다음에 압록강 위에는 뭐가 들어선다고요? 간도 임시정부가 들어섭니다. 이 3체제로 여러분들 인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머릿속에 한반도라고 하는 개념, 그 한반도는 압록강, 두만강이 우리 제일 윗선이다. 이거를 인식하니까 그 내에 갇혀갖고 해방이 됐을 때 나라가 몇 개가 설립이 됐느냐. 그러니까 2개만 설립이 됐다.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3개가 설립이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45년도 8월 20일에 간도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고요. 47년도에 하얼빈 조약을 맺습니다. 이 하얼빈 조약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얼빈 조약이 뭐 결론적으로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저 소련에서 압록강 이북 연구를 하다 보니까 거기가 옛날에 조선 땅이었더라. 그러니까 해방이 됐으니까 중국 이거 너네 거 아니니까 이거 저 북조선의 조선민주인민공화국에 줘. 그거를 협약을 맺은 게 하얼빈 조약이에요. 그 실무 협상을 2번 합니다. 그걸 평양 제1회담, 평양 제2회담. 여기를 통해 갖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지도를 그려 갖고 여기까지가 줘야 되는 땅이야. 그러니까 김일성은 거기다가 뭘 하죠? 일개 연대를 보냅니다. 그 군인이 북조선의 군인이 주둔을 했어요. 누구 땅이에요? 그러니까 멀리까지 갈 거 없이 최근에까지도 이런 땅들이 국제법적으로 우리 땅이었다. 그래서 이게 한 10년 전에 발견이 됐어요. 대만 도서관에서, 정부 도서관에서 발견이 됐는데 이게 소련이 향후 지린성, 옌진, 무단장 등을 조선에 휘깁하려는 배경 뭐 이런 글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 45년 5월 20일 날 하얼빈 조약을 맺는데 거기 13조에 보면은 적당한 시기에 간도를 북한에 편입시키다 이렇게 나옵니다. 13조에.
이렇게 나오는 거, 이 하얼빈 협정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그 적당한 시기가 언제냐? 이게 적당한 시기를 평양 제1, 2회담 때 결정을 짓는다 이거죠. 그래서 48년 2월 달에 평해협정을 맺습니다. 북한과 소련, 중국이 2차 평해협정을 체결하는데 어떻게 체결하니까 간도, 안동, 길림을 북한에 귀속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고 사인을 합니다. 이게 평양시 2회담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48년 7월 달부터요, 간도, 안동, 길림 3개 자치구의 직접 행정을 관할을 합니다. 북한이. 그러니까 가장 최근까지도요, 이 북방영토를 우리가 관할, 우리 민족이 대한민국하고 여러분 북조선하고 하나 아닙니까? 같은 민족 아니에요. 여기서 통치를 했다라는 얘기예요. 연길, 목단강, 무릉 지역에 북한 정규군을 주둔을, 이렇게 연대를 주둔을 시킵니다. 그렇게 하고 49년 10월 1일 날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이 되죠. 이 수립이 되면서 공산당 연변위원회가 간도 임시정부를 접수를 합니다. 접수를 하고 50년에 뭐가 일어나요? 한국전쟁이 일어나죠. 김일성은 누구한테 신세를 져요? 저쪽에 진화에 신세를 집니다. 그쪽에서 아까 얘기했던 인민지원군을 보내주면서 다시 이제 완전 패전해서 다시 지금 휴전선까지 내려올 수 있는 신세를 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결국은 이게 없어지고 62년도에 조중병계 조약을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압록강, 두만강 이 해갖고 중국하고 진화하고 북한하고 병계 조약, 국경 조약에 의해서 결정이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바로 이게 대만 정부가 소장하고 있는 지도인데 이 지도에 보면은 이 압록강입니다. 이 압록강에 이 세 개 구에다가 이렇게 지도까지 그리고요. 그러니까 48년 대만 정부의 국방부 이청이 외교부에 보낸 비밀 문서에 있었는데 이게 해제가 되는 바람에 한 10년 전에 이제 알려진 겁니다. 지도에 동북 구성중 압록강, 두만강을 접한 안동성의 안동구, 길림성의 길림구, 간도성의 간도구 등이 북한 영토로 표시가 돼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소련, 중국, 북한이 동북 지역의 한인 자치구 세 곳을 분할해 갖고 획정한 협정문에 따른 지도입니다. 저 지도가. 그래서 압록강, 두만강 이쪽에 안동, 지린, 간도의 3개 자치구가 그 당시에 해갖고 이게 평양 제2협정에서 사인을 해갖고 양국이 실질적으로 저거를 지배를 하고 통치를 하고 아까 얘기했던 김일성은 일개 연대에 군인까지 주둔을 시키면서 우리 영토로 획정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먼 얘기가 아니고 최근까지도 가장 가까운 시간까지도 우리 땅이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요 얘기 일단락의 마지막은 역사와 영토와 문화의 주인이라고 하면서 영토의 주인은 그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온 사람의 소유고 지역의 문화주권자가 영토주권자다. 국가 간 경계는 국제법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영토 인식 확대로 경제 영토, 잠재적 영토, 민족사적 생활 영토론을 인식을 하고 이해를 하고 과거에 대한 자부심과 미래에 대한 목표 인식을 명확하게 갖자. 그래서 이 잠재적 영토관 이 영토 문제는 과거의 문제가 아니고 미래를 열어가는 미래의 문제고 오늘 현재의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잠재적 영토관을 했는데 이 잠재적 영토관에 의해서 우리 역사가 어떻게 해갖고 이렇게 축소가 됐는지 지금부터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잠재적 영토가 이제 봉황의 지도라고 합니다. 이 봉황의 지도가요, 1627년 강도 해명에 의해서 유저변칙성에 의해서 이게 국제법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지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1712년도에 뭐가 만들어지죠?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는 백두산 정계비가 만들어지죠. 백두산 정계비가 만들어지면서 서간도를 청나라에 뺏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1860년도에 우리하고 전혀 관계없이 청나라하고 러시아하고 베이징 조약을 맺습니다. 이 베이징 조약에서 연해주가 이게 날아가게 됩니다. 활양을 하죠. 청나라가. 우리와 상관없이 우리 땅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1867년도에 메이지 유신에서 대마도가 일본의 반적 봉환에 의해서 넘어가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전쟁 한 번 없이 여기까지 왔어요. 네 번째로는요, 1909년도에 간도 협약을 맺죠.
청나라하고 일본하고 했습니다. 우리하고 아무 관련 없이 여기에 북간도가 또 동간도하고 북간도가 날아갑니다. 이까지를 보면은요, 강도 해명에 의해서 이게 국제법적으로 찾을 수 있는 땅인데요. 백두산 정계비, 베이징 조약, 메이지 유신, 간도 해방, 전쟁 한 번 없이 이런 땅이 이렇게 쪼그라들었다는 거예요. 1953년도에 한국 전쟁에서 휴전을 함으로써 요게 남아있죠. 저 광활한 대지가 우리 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저기서 이까지 이렇게 오는가, 그 과정을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저변책이라고 하는 개념을 잘 아세요. 아까 얘기했죠. 유저변책. 유저변책은 책을, 담장을 만드는데 뭘로 만든다고요? 담장을 만드는데 그 토태, 그러니까 흙과 돌로 담장을 만들고 유조, 이 버드나무를 심었다 이러는데 1600 정무혈환 때요. 3월 13일 날 조선과 후금은 강화도에서 강도 회맹을 체결을 합니다. 서로 회맹은 맹세한다라는 얘기예요. 맹세를 하는데 후금이 침입에 맞서 강화도 천도로 항거한 조선은 후금에 다시 항복을 하는 거예요. 정무호란이죠. 이게 호란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이 실록에 보면 뭐라고 나오니까 검은 소 한 마리와 검은 말 한 마리의 목을 쳐서 제사를 지내고 형제의 맹세를 하니 이를 강도 해명이라 한다. 서로 이제 피 쏟아갖고 형제 애를 해갖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강도해명 3조에 보면은 국경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조선국, 여금, 국입, 서아, 양국, 기, 강화, 호금, 후, 양국, 각존, 서약, 각전, 본강. 뭐 얘기하려고 하는 게 바로 이 얘기예요. 각전, 본강. 그러니까 조선과 청국은 서약하노니 양국은 이미 강화하였기에 지금부터 양국은 서약을 지키고 각자의 강력에서, 이 각자의 강력이라고 하는 게 선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각자의 강력을 봉하여 보존하기로 한다. 그래서 한민족의 주변 민족과 침입에도 불구하고 독립국가를 우리는 이 당시에 그래도 유지를 했고, 후금은 조선을 직접 통치하지 않고 동생의 나라로 해갖고 형제의 애를 맺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각전 본강이라고 하는 게 각자 영역을 봉하여 온전히 보존한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국경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 강도해명에서 정묘호란 이전에는 선에 의한 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원칙적으로 조선과 중국이 국경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공간의 개념만, 여기가 우리 땅이야라고 하는 공간의 개념만 있었는데 각전 본강이라고 하는 문헌 쪽에 최초의 이게 국경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 그 1920년 강도해명 이후 각전 본강에서 봉금지대를 설정을 합니다. 봉금지대 얘기 좀 이따 할게요. 1638년 구계에서 동쪽으로 25km 이동해서 신계를 만들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역사에 나오는 얘기예요. 호조에 나오는 얘기인데 구계에서 동쪽으로 25km 이동하여 신계를 만들었다. 신계를 만들었다라는 얘기는, 새로운 경계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구계가 존재했다라는 얘기죠. 구계가 존재한 게 아까 각전본강 1627년도 얘기입니다. 그게. 그래서 1644년 베이징 천도 후 무인 국경지대를 조금씩 잠식해 들어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뒤에 나오는 얘기를 앞에서 먼저 얘기를 할게요. 각전 본강한다. 그리고 조선의 영토는 압록강과 두만강까지로 한다. 왜? 전쟁에서 청나라가 이겼어요. 후금이 이기고 지네가 결정을 짓는 거예요. 너네 영토는 어디까지냐? 여기 저 압록강과 두만강까지로 한다. 우리는 유저변책까지로 할 테니까 이 압록강과 두만강과 유저변책 사이는 봉금지대로 한다. 그 얘기는 우리도 거기는 안 들어갈 테니까 너네도 들어오지 말아라. 그 얘기를 달리 얘기하겠습니다. 전쟁에서 누가 이겼어요? 후금이 이겼죠. 청이 이겼잖아요. 청나라가 이겼는데 자기 나라 땅에다가 봉금지대를 만들겠어요? 아니죠. 누구 땅에다 만들겠어요? 뺏은 땅에다 봉금지대를 만들겠죠. 이 당시에 봉금지대를 왜 만들었냐면은 이때 후금은 심양에 있었는데 1644년도에 천도를 하죠. 어디로 갑니까? 베이징으로 내려갑니다. 북경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사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여기는 만주족이잖아요. 인구가 적습니다. 심양에 있다가 베이징으로 넘어가니까
적은 인구가 다 내려가면 여기 지킬 사람이 있다 없다? 당연히 없죠. 없으니까 조선이 올라왔고 아까 겁이 나니까 거기를 봉금지대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는 가장 올라올 수 있는 선은 어디까지 와라? 그냥 압록강 두만강까지만 올라오고 우리도 이쪽에 유저변책선 이런 안 넘어가겠다. 그러니까 우리도 안 들어갈 테니 너네도 들어오지 말아라. 그 땅을 바로 그 땅은 전쟁에서 이긴 나라가 그렇게 지정을 했다라는 얘기는 우리 땅이었기 때문에 우리 땅에다 봉금지대를 만들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1644년에 베이징 천도 후에 거기를 조금씩 잠식해서 이래 들어오는데 잠식해서 들어와 갖고 선경변장 그 새로운 국경이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오늘 요 얘기를 중심적으로 하는데 요게 이제 1667년입니다. 67년도에 유저변책 노변이 만들었는데 요게 이제 여러분들 만리장성 끝에 있는 산해관 얘기 많이 들어봤죠? 그 산해관에서 위원보 저 꼭대기 올라가면 개원이라고 하는 개원현이 있습니다. 개원현에 위원보가 있고 거기서 밑쪽으로 쭉 내려 우리 의주 바로 이쪽에 보면 봉황성이 있습니다. 요까지를 아까 말했던 유저변책을 만듭니다. 요거를 이제 우리가 만드는데 이게 신변이라고 합니다. 노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아까 책을 만들고 거기다가 문들을 만들고 거기다 버드나무를 심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까 얘기했던 그래 요게 지금 산해관에서 여기가 개원위원보입니다. 개원현이고요. 여기가 봉황성이 있는데 이렇게 만든 게 이게 바로 노변이 됩니다. 산해관에서 위원보에서 봉황성까지 약 450, 이게 900 몇 킬로입니다. 이쪽이 450킬로고요. 그래서 여기에 노변을 만들고 이게 1667년도에 만들고 1670년도부터 81년도까지 여기 위원보에서 길림 법특화까지를 다시 또 유저변책을 또 만듭니다. 그래서 이 안쪽은 전부 들어오지 말아라. 봉금지대 하자. 왜? 여기에 심량이 있거든요. 심량이 여기에 있다가 적은 인구가 베이직으로 다 내려갑니다. 천도를 한다라고 하는 거. 하니까 여기에 지킬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에서 올라오면 한 방에 여기 조선 아닙니까? 한 방에 먹힐 것 같으니까 우리도 안 들어갈 테니 너네도 들어오지 마. 이게 바로 봉금지대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길림시에서 시작해서 개원 위원보의 변문을 만들고 노변인 산해관 위원보 변문에서 이 법특 동양자산의 법특합 여기입니다. 여기까지에 해가지고 송화강에 이르는 데까지를 이렇게 봉금지대로 만들고 여기를 길림 유저변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완전히 이 선들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아까 제가 국제법적으로 찾을 수 있는 땅이라고 하는 게 바로 요게 이 선이 유저변책 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들어가는데 이 유저변책 지도를 몇 가지만 보여주면 금방 이해가 갈 거예요. 요 조선이라 써 있죠. 그리고 요게 이렇게 이게 뭐예요? 황조직성 지어 전도입니다. 이 앞에 황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황실에서 만든 거예요. 개인이 만든 게 아니고. 여기 황실에서 프랑스 그 천문학자한테 지리학자한테 이 지도를 만들어 달라고 한 지도가 바로 이 지도인데 이게 미국 국회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데 이것도 나온 지가 한 10몇 년뿐이 안 됩니다. 이 지도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조선에서 있고 이쪽만 이게 청나라다. 이게 바로 유저변책 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까 뭐 봤던 지도고요. 요것도 이제 용영선 박물관에 전에가 만들어 놓은 유조선 지도예요. 봉황문, 애양문, 감창문, 영행문, 위원보까지 6개의 이렇게 변책문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서북 피하 양계 만리 일남 지도. 요거는 이제 1750년 초에 발간한 해동 지도 책 속에 수록된 건데요. 요게 이제 서북쪽이라고 하는 것은 청나라 진화 쪽이죠. 그쪽하고 경계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지도인데 아까 여기 이제 압록강이고 이거 두만강이라고 보면 백두산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노변, 신변이 전부 있어갖고 이렇게
유저변책이 이렇게 나오게 된다. 이게 선에 의해서 나오니까 저 선은 무슨 선이라는 얘기예요? 국제법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조선 여진 붕괴도도 저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여지도 집에 조선 여진 양국 경계도, 여기도 이제 이게 뭐 조선하고 여진족하고의 어떤 그 경계도 나오는데, 여기도 이런 어떤 신변이 나오고 이게 노변이 나오고 이렇게 다 나오게 됐다. 그래서 이거는 선에 의한 최초의 하나의 국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광여도 집에 조선 여진 양국 경계도에도 보면은 이렇게 신변과 노변이 이렇게 다 나오게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록의 최초의 어떤 그 공간의 개념이 아닌 선에 의해서 저기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유저변책과 만주 봉금 지역, 이것도 뭐 명확하게 이렇게 신변, 이렇게 노변, 신변이 나오게 되죠. 이렇게 나오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키친 지도도 마찬가지고요. 멜로호프 지도, 이 멜로호프 지도는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상당히 상세하게 만들어진 지도거든요. 이게 러시아 학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도인데 이게 바로 신계입니다. 노계입니다. 노계 해갖고 이렇게 해갖고 송화강까지 연결돼갖고 여기 바로 이제 우리 코리아고요. 그러니까 요걸 어떻게 해요? 중국 영토가 청나라 영토가 아닌 것을 이렇게 표시를 해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청나라 왼쪽 경계가 유저변인데요. 뒤꿈치 부분은 청나라 통치 밖의 영토다. 이렇게 명확하게 언급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 멜로호프 지도는 우리가 영토를 연구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지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봉금지대가 이제 한 200년 가까이 이렇게 봉금지대가 나오는데 개간에 의해서 우리 선조들이 다시 그 지역을 선점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니까 봉금지대는 양쪽 다 안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에 뭐 엄청나게 뭐 200년간 사람이 안 들어갔으니 얼마나 비옥한 토지겠어요. 거기에 뭐 산삼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이 자라니까 우리가 이제 선조들이 거기에 이제 산삼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 이만지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뭐 이렇게 뭐 복잡한 얘기가 있지만은 이만지 사건이 발생합니다. 천연 특산물이 넘쳐나니까 인상거래가 활발했고 1710년도에 이만지에 8명이 들어갔는데 청나라 사람이 오니까 우리가 다 이렇게 나소를 베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도망간 사람이 청나라 황실에다 얘기를 해갖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청 황제가 화가 나갖고 야 목구덩이를 보내갖고 경계 다시 정해라. 이래서 청나라는 근본적으로 국정 대책을 다시 수립을 해야 되겠다. 안 되겠다. 해갖고 1710년대 강희제에 의해서 국경을 다시 정립을 합니다. 목국동을 보내갖고 백두산에다가 전개비를 설치합니다. 이 백두산 전개비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런데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 제발 좀 백두산 전개비도 목숨 좀 걸지 마세요. 백두산 전개비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국경을 결정짓는 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 비석이 무슨 그 국경을 결정지에 그 이전에 뭐가 있어요? 그 이전에 보면은 우리가 유저변책 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1712년에 사람을 보내갖고 세우는데 뭐 너무 잘 알잖아요. 이거 뭐 그냥 기획이 아니고 생략하겠습니다. 이런 전개비를 이렇게 세웁니다. 여기다가 전개비를 세우게 되고요. 여기다가 이게 바로 토문강입니다. 이게 이제 백두산이고요. 근데 한 가지만 제가 좀 깊이 다시 한번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두만강의 발원지를 어디로 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두만강의 발원지를 당연히 백두산으로 보는데 안 그렇습니다. 백두산이 두만강의, 압록강의 발원지는 백두산이에요. 압록강의 발원지는요. 두만강은요, 백두산에서 60km 동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 이 두만을 토문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엉터리입니다. 그 석굴수 요런 쪽이 전부 60km 바깥쪽에 동쪽에 두만강의 발원지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인식을 하셔야 되고요. 이게 여러분들 백두산에서 내려가는 1도백화, 2도백화, 3도백화, 4도백화, 5도백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우리나라에 보면 2도백화 물도 있고 이러는데 5도백화가 바로 토문강입니다. 그 중국 지도에 보면은 토문강에 나오죠. 이 토문강에다가 토태하고 석태를 인공 울타리를 쳤다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되고 지금도 가면은 토태하고 석태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걸 경계로 삼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전개비 중심으로 국경 조약으로 인정한다면은 압록
압록강, 서쪽 압록강, 동쪽 토문강 경계로 하기 때문에 압록강 건너편인 이 서간도 지역은 중국 영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뭐 잘 아는 척하고 뭐 동이, 토문, 서이, 압록 이런 말도 쓰지 마세요.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거 그 정계비에 나와 있는 말인데요. 그게 국경이 될 수도 없고 그거를 인정을 한다라는 얘기를 다시 얘기하면은요. 이게 바로 백두산에서부터 이 도문강입니다. 이거를 국경으로 인정한다는 얘기는 국제법으로 찾을 수 있는 이거를 빼놓고 이거를 그냥 청나라에 주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멍청한 국민이 어디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꾸 우리 역사하는 사람들이 영토라고 하는 개념도 모르고 국제법으로 찾을 수 있는 선을 두고 정계비는 국제법으로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비석입니다. 그 비석에 나와 있는 글이죠. 서희, 압록, 동이, 토문 이렇게 나와 있는 그 글을 그걸 인정한다는 얘기는 서간도를 청나라에 갖다 바치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경 조약으로 인정을 하지 않으면은 이전 상황이 유조변책이 경계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순간부터 백두산 정계비를 가지고 우리하고 뭐 저 중국하고 우리 경계 땅이니 이런 얘기 절대 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거는요. 백두산 정계비가 설치되면서 우리는 사실 서간도를 잃게 되는 거예요. 전쟁 없이 잃게 되는 거예요. 이만지 사건 때문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도문강 해독 때문에 1885년도에 울류감계회담을 맺습니다. 감계회담이라고 하는 국경회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87년도에 정예감계회담을 맺습니다. 이때에 유명한 말이 있죠. 우리 그 이중화 선생이 대표로 갑니다. 오두가단 국강 불가축 이런 얘기입니다. 오두 나의 머리, 오두가단 나의 머리를 자를지언정 국강 나라의 강토를 불가축 축소할 수 없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이게 바로 이 정예감계회담에 가갖고 87년도에 가갖고 이 도문강이 두만강이니 도문강이 있느니 싸우다가 오두가단 국강 불가축 우리는 어떤 내 목을 자를지언정 우리 강토를 축소할 수 없다 이렇게 하고 결렬이 됩니다. 결렬이 되니까 3차 회담을 천국에서 원세계가 1888년도에 다시 조선에 야 3차 강계회담 다시 하자 이렇게 옵니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하자 받았어요. 우리가 회담을 하려고 하는데 1909년도에 뭐가 일어나죠? 간도 협약을 일본하고 청하고 맺는 바람에 이 3차 회담이 불발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지금도 한국과 중국은 국정회담이 진행 중입니다. 아직까지도요. 이거 계속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고 이 당시에 구한말 동아시아의 정세를 보면 청나라는 자강운동을 펼치죠. 양무운동을 펼치고요. 일본은 뭘 합니까? 메이지 유신이 일어납니다. 이 두 가지를 잘 아셔야지 이 청나라의 양무운동과 일본의 메이지 유신 때문에 우리가 이제 땅을 뺏기게 되는 게 바로 연해주와 이쪽에 대마도가 된다 이거죠. 이게 뭐 중국 근대화의 양무운동은 되게 중요하죠. 자강운동인데요. 중국과 소련의 최초의 국경은 네르친스크 국경회담입니다. 자, 이게 뭐 우리 그 두 개 나라의 역사를 다 얘기하려고 하다 보면은 너무 긴 얘기니까 다음에 여러분들이 한번 요건 자세히 좀 볼 수 있도록 좀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이 아이군 조약으로 인해 갖고 아무르강 밑쪽을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뭐 결론만 제가 말씀드리면은 아편 전쟁이 일어납니다. 아편 전쟁이 일어났는데 청나라가 어떻게 되죠? 저 영국하고 불란서가 막 몰려오니까 도저히 혼자 이거를 할 방법이 없어요. 누구한테 SOS를 치냐면은 러시아한테 우리 좀 살려줘. 이러니까 러시아가 와서 중재를 해줍니다. 중재를 해주니까 본토를 안 치고 이쪽에 그 아편 전쟁 잘 알잖아요, 여러분들. 홍콩을 조차를 해주죠. 시효라고 하는데요. 100년간 조차를 해주니까 러시아가 중재를 해주니 고맙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 당시에 여기에 한풍제가 열하행궁으로 도망을 갑니다. 이 청나라 황제가요. 도망을 가고 그 동생 공친왕이 영불연합군하고 강화를 위해서 협의를 하다가 이거 도저히 안 되니까 러시아 대사인데 중재를 요청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잘 해갖고 공친왕이 뭘 승낙을 하니까 러시아 대사가 강화 중재 대가로 이 영토를 달라. 활양을 해달라. 이러니까 공친왕이 어쩔 수 없이
이 준 땅이 누구 땅을 주죠? 우리 땅인 연해주를 주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전쟁 한 번 없이 이 청나라가 줬는지 안 줬는지도 모르게 우리는 이 땅을 뺏겼다. 그래서 청이 베이징 조약으로 러시아의 연해주를 이렇게 해서 활양을 하게 됐다. 바로 이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초로 러시아하고 국경을 이렇게 마주하게 됐죠. 이 당시에. 그래서 이 땅도 우리 땅인데도 불구하고 이 땅이 넘어가 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북방 영토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가 이제 간도고요. 여기가 연해주라고 하는데 이 파란색 지역이 러시아가 점유하고 있고 보라색 지역이 중국이 지금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는 서간도를 잃고 연해주를 잃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바로 일본이 대정봉환이 일어나죠. 대정봉환은 뭐야? 막후들이 지방 영주가 각자가 하다가 우리가 천황체제로 가자. 이게 대정봉환입니다. 이게 1687년도에 일어나고요. 그 이후에 다음에 1688년도에 메이지왕이 중심이 되고 메이지 유신을 일으킵니다. 메이지 유신은 다른 거 없어요. 지방의 막후들이 자기가 갖고 있던 영민과 영토 이거를 천황한테 바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봉환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만 얘기할게요. 이걸 우리가 판적봉환이라고 하거든요. 국가의 3대 요소가 뭐죠? 국민과 영토와 주권이잖아요. 주권은 소프트웨어고요. 그럼 영민과 영토, 영민과 영토를 영민을 다스리는 걸 국민을 다스리는 걸 뭘로 관리를 뭘로 해요? 호적을 하죠. 호적. 영토를 관리하는 걸 뭘로 해요? 지적을 지적공사 알잖아요. 지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호적과 지적이라고 하는 것은 영민과 영토를 관리하는 것을 호적과 지적. 그래서 이 호적과 지적을 판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뭐가 이루어지냐니까 판적봉환이 이루어집니다. 판적봉환이 뭐예요? 판적을 영민과 영토를 관리하는 호적과 지도를 봉환한다. 봉환하는 데에 글을 읽는데 그걸 봉답서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일본 내에 판적봉환을 하는 봉답서와 대마도를 판적봉환하는 봉답서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내에 있는 막후들은 판적봉환합니다. 영민과 영토를 천황에 바치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땅과 백성 모든 것이 천황의 것이므로 당연히 반납하고 천황의 처분에 따르겠습니다. 이 봉답서에 이렇게 돼요. 그런데 다 판적봉환이 이루어지고 제일 마지막에 배를 2척을 갖고 대마도 앞에 와서 종이지 19대 도주입니다. 이거 원래 신라 사람들이에요. 신라 사람들인데 종이지한테 다음에 한번 제가 대마도 얘기를 한번 할게요. 너무 재밌어요 이게. 근데 와서 판적봉환을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니까 네가 만약에 판적봉환을 하면은 저 한쪽 배는 쌀과 뭐가 잔뜩 들어있으니까 그거를 내려놓을 것이고 판적봉환을 거부한다면은 옆에 있는 군사들이 무기를 들고 내려올 것이다. 이렇게 강압적으로 정복의 개념에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종이지가 어쩔 수 없이 봉답서를 읽는데 그 봉답서는 일본 내에 있는 봉답서하고 내용이 틀리다. 어떻게 틀리냐? 조선에 대해 번신의 예를 갖추어 수백 년간 굴욕을 받았으니 분함이 이루 말할 수 없다. 자, 요까지를 보면은 대마도가 누구의 영향을 받았다는, 어느 정부의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답이 나오잖아요. 이 대마도가 어느 땅이었는지. 조선에 대한 번신의 예를 갖춰 수백 년간 굴욕을 받았으니 조선의 관리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봉답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조선 땅이라고요. 지금의 서계부터 조선이 주조해준 도서 대신 인장을 조선 왕이 내려준 인장 안 찍고 일본 조정이 만들어주는 새로운 도장을 사용한다. 이렇게 봉답서를 읽는 거예요. 그러면 대마도 누구 땅이에요? 우리 땅인데 배두척 갖고 와갖고 무기를 내릴까 쌀을 내릴까 이런 어쩔 수 없이 대마도에 판적봉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마도는 우리 땅이라는 걸 이 판적봉환서만 봐도 봉답서만 봐도 결정이 다 난다.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뭘 읽어요? 이 대마도를 잃게 되는 겁니다. 다 봅시다. 서간도 잃었죠? 베이징 협약에서 뭘 잃어요? 연해주 잃었죠? 판적봉환에 의해서 대마도 잃는 거예요.
이런 안타까운 역사가 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간도 협약이 맺어지는 거예요. 우리랑 아무 상관없이 일본하고 청나라하고 간도 협약을 맺는데 간도 협약의 근본적인 베이스가 뭐예요? 을사늑약입니다. 1905년도에 우리 애교권을 뺏어가죠. 애교권을 뺏어가고 나라를 팔아먹는 거예요. 지네가. 대한제국의 애교권을 뺏겼는데 을사늑약을 근거로 간도 협약을 체결을 하는데 간도 협약은 뭐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을사늑약이 불법이니까 이건 당연히 불법이죠. 근데 그 이외에도 카이로 포삼 선언에서 강압에 의한 약취한 모든 지역은 반환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요. 샌프란시스코 조약에도 1941년도 이후에 체결한 모든 조약과 일본이 체결한 모든 건 무효다. 그러니까 1909년도에 했으니까 당연히 무효지요. 그래서 간도 협약은 원천적으로 무효다 이렇게 보시는데 간도 협약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동삼성 6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6안, 6개 안인데 전 5안은 일본이 중국으로부터 갖고 오고 후 1안은 일본이 중국한테 주는 거예요. 청나라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주 철도 병행선 뭐 대교 영구간 철도 지선 문제 그다음에 뭐 이런 무슨 탄광 채굴권 이런 거를 일본이 뺏어오고 일본은 뭘 주죠? 육간 중에 후 1안 간도를 청나라에 귀속시킵니다. 자, 이걸 보면은 이 간도가 누구 땅이라는 거예요? 조선 땅이라고 하는 거죠. 대한제국 땅이라고 하는 게 생각해 보세요. 청나라가 미쳤다고 자기 나라 땅을 이거하고 맞바꿉니까? 그럼 이런 거를 본다고 하면은 어쨌거나 우리 땅인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이 압록강 두만강 위에 있던 이 북간도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간도 협약에서 날아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우리가 여기에 분명히 유저변책 선이 있었는데 국제법을 찾을 수 있는 선이 있었는데 여기에 백두산 정계비 때문에 이 서간도가 날아가고 그 다음에 베이징 협약에 의해서 연해주가 날아가고 그 다음에 이 메이지 유신 때 대마도가 날아가고 간도 협약에 의해서 북간도가 날아갔다. 전쟁함 없이 다 날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보면 에치슨 라인이 만들어지죠. 에치슨 라인이 1950년대에 1월에 미 국무장관이에요. 딘 에치슨의 국무장관이 에치슨 라인을 언급을 하는데 이건 뭐예요? 전쟁이 났을 때에 이게 지금 공산화가 급격하게 되는데 우리 미국이 지키는 선을 방위선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 쓸데없는 선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에치슨 라인이에요. 그래서 이 에치슨 라인은 알류산 열도에서 일본, 필리핀으로 한다. 그래서 뭐가 빠져요? 대만이 빠지고 우리 대한국토 한반도가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일성이 어떻게 돼요? 오판하죠. 스탈린한테 찾아가죠. 아, 미국이 드디어 한국을 포기했습니다. 이때 미군은 다 철수를 하고 뭐만 남아 있었죠? 이 미 고문단만 한국에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군도 철수를 했고 에치슨 라인에서 극동 방위선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일성과 스탈린의 오판으로 한국 전쟁이 발발을 하는 겁니다. 그 한국 전쟁이 발발을 해갖고 이 북조선이 또 날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 있던. 그러니까 이게 그 큰 땅이 말이에요. 이게 다 차례대로 날아가고 요거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전쟁에 의해서 1953년도에 남아 있는 우리 주권이 미치는 영토가 바로 여기까지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강의했던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잠재적 영토관이라고 하는 게 너무 중요하죠. 전 국민이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우리 땅인데 아까도 했잖아요. 이스라엘은 1800년 만에 나라를 다시 찾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안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한반도에 이렇게 지금 현재 이걸 잠재적 영토관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지도 그리라면 다 이렇게 그리니까요. 이 그림을 인식을 해야 된다. 그런데 국제법적으로 이렇게 유저변책 선에 의해서 찾을 수 있는데 이게 정묘호란 때 만들어진 거고요. 물론 유저변책은 1667년에 만들어집니다. 그 이후에 백두산 정계비가 만들어 1712년에 만들어지면서 서간도가 날아가고요. 아이운 조약하고 베이징 조약 때문에 연해주가 날아가고요. 명치유신, 메이지 유신 때문에 여기에 뭐가 날아가요? 대마도가 날아가고요. 이게 없어져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간도 협약 때문에 여기에 북간도, 동간도가 날아가고 여기에 한국 전쟁에 이래갖고 이 한반도 허리가 이렇게 잘리는 이런 사태에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영토 축소의 역사를 다시 한번 보면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게 선에 의한 어떤 역사라고 하는 게 1627년 정묘호란 때 청과 선에 의한 국경이 최초로 체결이 되고 그 이후에 1667년도에 신병과 노변에 의한 뭐가 만들어져요? 유저변책이 지금도 남아있는 선이 아까 남아있다 국경이. 현재 영토는 1953년도 정전협정이 체결된 휴전선을 통해서 지금 우리 영토를 인식하고 있다. 전쟁 없이 정확하게 1627년에서 1953년까지 326년 만에 현재 우리 축소가 된 우리 이 땅을 우리는 살고 있다. 그래서 고토 회복을 위한 영토 축소의 역사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지만 역으로 어떻게 되죠? 찾아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재적 영토 중심으로 해서 고토 회복에 대한 어떤 논리 확립하고 의식을 고쳐야 된다. 여러분, 처음에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 땅을 누가 뺏어가면은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평생을 싸웁니까? 내 땅은 되게 중요한데 민족의 땅, 나라의 땅은 우리는 관심을 안 갖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 영토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요, 역사이니까 과거를 얘기하는데 이 영토의 역사는 미래입니다. 해양 영토를 우리가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은요, 여러분 제7왕국을 뺏기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 독도 앞바다가 어느 나라 바다나 이러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거기는 우리나라 바다라고 합니다. 죄송하지만 독도 앞바다는 우리 바다 아니에요. 일본하고 공동 수역으로 돼 있어요. 국제법적으로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토 문제는 과거의 문제가 아니고 현재의 문제고 미래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영토를 모르면 자기 땅을 뺏기면 억울해갖고 잠을 못 자잖아요. 민족의 땅을 전쟁 없이 326년 동안에 저렇게 쪼그라들었어요. 여러분들 이런 내용을 알고도 분노하지 않으면 배달족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런 문제는 보고 분노해야 되고 바로 알고 우리 땅을 바로 찾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영토 문제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임해주기 바라겠습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